여러분 오늘 볼 거는 이제 피동 표현이랑 사동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배울 문법 요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나중에 배운 이유가 뭐겠어? 가장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그리고 오늘 배울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 네 가지 구분 잘 하시고 개념 잘 암기해 두세요. 왜냐하면 많이 헷갈리니까 이 부분이. 조용히 하시고 귀 조용히 하세요. 귀 조용히 하시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피동 표현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피동 표현은 우리가 피동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아. 대신에 영문법에서 우리가 수동태라는 말 알죠? 수동태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감이 올 겁니다. 영문법에서의 수동 표현, 수동태가 국어 문법에서의 피동 표현, 피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문법에서도 수동태를 배울 때 수동태를 바꿔야 되죠, 문장. 그래서 그 전에 뭘 끌어와? 처음부터 그 문장이 수동태였던 건 아니잖아, 그렇지? 뭘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쵸? 그 목적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뭐라 그래? 수동태로 뭘 바꿔? 목적어가 있는 문장인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잖아요. 국어의 문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피동 표현이라는 걸 배우려면은 능동 표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자, 그럼 능동 표현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능동이 뭘까? 능동이 뭐 같아? 수동의 반대인 건데? 맞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능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능동 표현은 주체가 스스로 동작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주체가 동작을 스스로 한다라는 게 핵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하나 볼 겁니다. 주체가 스스로 동작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예문을 하나 볼게요. 자, 경찰이 도둑을 잡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동사는 기본형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문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겁니다. 원래 기본형으로 쓰면 안 돼요, 잡다는.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서술어가 뭐예요? 잡다. 잘했어요. 얘가 서술어죠. 그러면 이 서술어의 주체는 뭐야? 주체가 뭐야? 경찰. 잘했어요. 얘가 주어지 그럼 도둑은 뭐예요? 예, 도둑을. 목적어. 잘했어요. 서술의 대체죠. 별로 어렵지 않았네. 그쵸? 적어도 이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별거 아닌 그냥 능동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거를 피동으로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피동 표현이라는 건 뭐야? 수동태를 떠올려봐. 뭐야 그게? 우리가 어떤 걸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당하다. 맞아요. 그래서 주체가 동작을 당할 때 우리는 그거를 피동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주체가 동작을 당함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당함입니다. 즉, 피동 표현에서의 핵심은 뭐다? 당하는 것.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왜 강조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동 표현이랑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동 표현의 핵심은 당하다라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예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문장, 요 능동문의 문장을 다시 피동문으로 바꿔볼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바꿀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당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그쵸. 자, 도둑이 일단 우리가 이런 간단한 문장을 쉽게 할 수 있죠. 경찰에게 잡혔다 라는 형태로 문장을 잡혔다, 잡히다라고 할게요. 과거형이 아니었으니까 앞에 게 잡히다
있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피동으로 바꾼 문장의 서술어는 뭐예요? 잡히다. 똑같아요. 서술어 잡히답니다. 그럼 이 잡힌 것의 주체는 뭐야? 도둑. 그쵸? 잡힌 건 도둑이야. 얘가 주어야. 그럼 경찰 A는 뭐예요? 서술의 주체야, 경찰 A도? 서술의 주체가 아니고 개체가 돼야 되네. 문장 부분이 뭔데? 이게 뭐예요? 목적어야? 뭐예요? 부사어. 잘했어요. 부사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요, 피동문의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능동문에서 목적어를 끌어왔어. 이거 수동태랑 똑같아요. 영어랑 똑같아. 그래서 목적어를 끌고 와서 주어로 바꿔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이 능동문에 있던 주어를 어떻게 해? 이렇게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꿔준다. 자, 여러분, 부사어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생략해도 되지. 왜? 주성분이 아니고 부속 성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라고 언제든지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그대로 위치하지만 어때? 형태가 살짝 바뀌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영어로 치면은 BPP로 바뀐 것처럼.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능동문을 어떻게 피동문으로 바꿀 것이냐. 자, 한번 잘 볼게요.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피동문의 주어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주어 어디서 들고 왔어? 능동문의 목적어. 잘했어. 그래서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가져왔죠. 자, 그러면은 능동문의 주어는 어떻게 돼? 피동문에서 뭐가 된다? 피동문에서 부사어. 잘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어 어떻게 해야 돼? 능동문의 서술어를 어떻게 한다? 바꿔줘야 한다. 능동문의 서술어에 변화를 줘야 돼. 피동문에 알맞게. 그래서 능동문의 서술어에 변화를 준다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공식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갈 거냐면은 여기에 주목할 거야.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 서술어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3번 과정을 좀 세분화해 봅시다. 자, 그래서 능동문의 서술어를 어떻게 바꿔서 피동문에 알맞는 그런 서술어로 바꿔줄 것이냐. 자,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쓰실게요. 숫자를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자,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의문변동을 배우기 전에 단어를 짧게 배웠던 적이 있다. 그때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조금 날 거야. 파생어는 어떻게 만들어? 뭐 더하기 뭐야, 파생어는? 설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나 이걸? 뭐예요? 합성어와 파생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이거 우리 의문변동을 했는데 뭐였지? 정말 10명 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참사가. 문법 3회독한 지우가 오늘 아파서 오지 않았는데 지우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자, 파생어는요, 접사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야. 어근에 접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라는 거는 접사를 붙여서 단어상으로 피동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접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성어이랑 전미사 비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접사, 접두사, 전미사 이런 데 들어가면 어때요? 아예 단어가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접사에 어떤 게 있냐가 중요하겠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접사에 뭐 있는지?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접사에 우리가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용언에 어간에다가 딱 4개를 붙일 거야. 그게 뭐냐면은 히, 리, 기 이렇게 4개예요. 언젠간 들어봤을 기억이 날 법도 한데 그죠? 이히리기 4개를 붙일 겁니다. 자, 그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파생적 피동이라는 거는 일종의 파생어 말했잖아. 접사를 붙여야 되는 말했죠. 그러면은 접사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걔는 자립형태소가 아니잖아. 그치? 의존형태소잖아. 그쵸?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어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근이어야 돼. 근데 어근은 뭐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잖아.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어근일 가능성이 커? 이 플러스를 주는 거 양쪽. 앞에 할게요. 어간. 그렇죠. 이 앞에 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얘가 어근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접사가 돼야겠네. 근데 지금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었어? 뒤에 붙었어? 기. 뒤에 붙었지. 그럼 이름이 뭐야? 접미사가 되는 거야. 기는 파생적 피동을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얘 이름은 피동 접미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 이희이를 우리가 피동 접미사라고 부른다. 단적으로 보는 예시가 뭐가 있어? 이거 잡히다. 그쵸? 잡다 그 사이에 뭐 들어갔어? 히 들어갔잖아. 어간인 잡 뒤에 뭐 붙였어? 피동 접미사인 히를 집어넣어서 서술어 만들었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파생적 피동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쉬워요. 자, 명사에다가 되다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요게 예시가 잡다, 잡히다 라고 치면요. 이거의 예시는 뭐가 됐어? 체포되다. 체포 더하기 되다 해서 체포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에 히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파생적 피동을 이루었고 얘는 어떻게? 뒤에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는 방식으로 파생적 피동을 이루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통사적 피동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전에 문학할 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말 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통사 구조할 때 통사가 바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문장 구조상으로 우리가 피동을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이 위에 건 뭐였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었지, 접사. 그래서 단어를 바꾸어서 만들어줄 대신에 뭐였다? 문장을 건드려서 피동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몇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 자, 똑같이 용언에 어간을 쓸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뭘 할 거냐면 딱 두 개, 둘 중에 하나만 붙여주면 돼. 뭐냐면은 어지다 또는 개, 되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오해를 풀다. 이게 뭐가 돼? 오해가 풀어지다. 오해를 뭐 이렇게 되겠죠? 오해가 풀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어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어때? 우리 위에 파생적 피동은 가운데 한 글자 추가. 그래서 길이가 많이 길어지지 않아요. 길이가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짧은 단자를 써서 단형 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어때? 최소 3글자를 붙여. 심지어 띄어쓰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장형 피동이라고 불러요. 잘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길이로 보내도 괜찮은 방법.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어휘적 피동입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시로 딱 하나만 알아볼 거야. 우리 피동 표현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당하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휘적 피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당하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냥 당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피동을 대신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특별히 또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은 이거 대가나 대대가 하나는 파생, 하나는 토사라는 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파생이랑 통사.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아마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 처음으로 돌아가 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로 가야 돼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이 피동 표현을 쓸 때가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피동 표현의 역할, 기능으로 들어갈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쓰임이나 뭐 역할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피동 표현을 쓰겠다라는 거는 무엇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능동을 놔두고 피동을 쓰겠다는 거는 뭘 강조한다는 거야? 동작을 당하는 것을 강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은 동작을 당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야. 자, 근데 동작을 당하는 것을 강조하는 주체가 그러면은 반대로 뭐를 숨기겠다는 거야?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를 숨기겠다는 거야.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언제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일까요? 자, 여러분이 청소를 해 열심히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잘하려고 했어. 근데 실수로 뭐라는 거야? 주방에 있던 컵을 하나 깬 거야. 그럼 여러분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컵 깨고 나서? 엄마가 컵 깨졌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엄마가 컵 깨뜨렸어요. 컵 깨트렸어요? 컵 깨졌어요? 깨뜨렸어요. 착하네요. 나왔으면 컵 깨졌어라고 할 거야. 자,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엄마 내가 컵을 깼어 라고 얘기하면 뭐가 강조가 돼? 내가 이 컵을 깨는 행위를 했다라는 게 강조가 돼. 근데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엄마 컵 깨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깨뜨렸다는 걸 숨길 수 있죠.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부러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숨긴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컵을 깼다. 와 솔직히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컵이 깨져 있네. 이거랑은 다르죠. 컵이 깨졌다. 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이건 뭐야?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내가 깼다는 걸 숨기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뭐야? 내가 동작의 주체를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의도는 아니지만 일단 숨기게 되는 거야. 동작
모를 때.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요. 어젯밤 A가 살해되었다. 이 문장. 누군지 알았으면 썼겠지. 어젯밤 누가 A를 살해했다.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주체를 알 수가 없으니 뭘 끌고 와야 돼?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끌고 와서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쵸? 그 동사의 주체를 모를 때. 이거는 뭐, 그쵸? 내가 몰라서 넣은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동작의 주체가 뻔할 때, 어차피 말 안 해도 다 알 때, 이거 되게 영어랑 비슷하죠? 굳이 말 안 해도 될 때, 뭐예요? 어제 B가 체포됐다. 여기에 누가 체포했는지 안 써도 우리 다 알지? 경찰이 체포했다는 거.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체포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굳이 안 써도 되는 뻔한 거는 그냥 피동으로 쓰기도 한다. 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동 표현을 쓰는 이유, 역할,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중에서 놀랍게도 어떤 상황?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상황도 생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피동문은 이런 순서로 만들잖아. 반대로 우리가 피동문을 보고 능동문을 찾으려면 거꾸로 가면 되겠죠. 이 방향을 다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피동문을 하나 쓸 거야. 구름이 거치다 라는 피동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서술어에 지금 뭐 들어갔어? 피동 정미사 히가 들어갔잖아. 그쵸? 피동문인 거야. 그래서 단형 피동 혹은 뭐예요?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요 피동문에서 서술어는 뭐야? 이 문장의 서술어 뭐예요? 구름이 거치다. 거치다. 잘했어요. 얘가 서술어죠. 주어는 뭐야? 구름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있는 요 피동문을 내가 뭘로 다시 보고 싶은 거야? 능동문으로 원래의 형태로 돌려주고 싶은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능동으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은 피동문의 주어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능동문에? 목적으로 돌아가야겠네. 그치? 그럼 이 주어인 구름이 뭘로 가야 돼? 구름, 을이 돼야 되는 거지. 아이고. 여러분은 쓰세요. 제가 효과를 바꾸려고 그러는 뿐이니까. 그래서 구름, 을로 바꿔줘야 되죠. 목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를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부사어 있어 없어? 비동문에 없지? 할 필요 있어 없어? 진짜? 그럼 이 능동문은 주어가 없어지는데? 능동문은 주어 찾아야지. 주어가 뭐야? 부사가 여기 없어. 주어는 뭐야? 주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어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보고 과학이 그랬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부사어가 없기 때문에 맥락상 맞는 부사를 넣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의 주어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주어는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야 없는 성분이야? 없지.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설령 뭐 한다고 해도 얘를 내가 덧따로 바꿔놓으라고 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서술어가 있으니까 주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능동문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주어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낼 거니까요. 두 번째로 어려운 거. 자, 지금 제가 문장 3개를 써줄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이 왜 피동 표현이 될 수 없는지를 한번 봐봐. 자, 문장 3개 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요 3가지 문장이 왜 피동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놓고. 분명 니도 들어가고 어지다도 들어가고 되다 들어가거든 걔네가. 근데 왜 피동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까? 일단 적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저절로가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누군가에 의해서 푸는 행위를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주체가 애매해서 그래. 그쵸? 그래서 동작을 받은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그래서 동작을 당한 게 아닌. 그렇기 때문에 피동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일부러 막 어둡게 한 거야? 아니지. 자연스럽게 그냥 어때? 상태가 변한 거야. 누가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네. 그냥 단순한 상태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쵸? 이건 왜 그래요? 왜 앞에가 왜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작용이 애매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외부의 작용이 애매해서 그래. 만약에 이유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야. 그럼 뭐야? 그 사람이 우리를 나가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이건 외부 작용이 되겠죠. 얘는 지금 외부 작용이 없지. 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뭐 확실히 지는 거고. 이렇게 3가지 정도 알아놔주세요, 여러분. 보통 아마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사동 표현으로 들어갈 건데요. 사동 표현 다 하고 나서 피동이랑 사동의 가장 어려운 쟁점만 집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10분까지 쉴 겁니다. 10분까지 쉬세요.